자, 바디로직이라고 여기 저 보정 속옷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 몸의 그 골반 중요 부위인 골반을 바로잡는 대단히 효자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이 보정 속옷은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교정 속옷. 교정 속옷. 교정 속옷. 네. 자, 최근 구매 후기입니다. 와, 이건 정말 물건이네요. 턱부터 몸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우파신가 보네. 예. 자, 턱부터 몸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목 디스크에 골반 발목까지 다 교정해 보려고 이거저거 다 입어봤는데 이것처럼 편하게 압박되는 크롭탑은 처음입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몸통은 작지만 살이 쪄서 갈비뼈가 벌어져 있어서 어떤 교정 속옷이나 브래지어를 해도 가슴 쪽으로 말려 올라가서 항상 내리기 일쑤였는데 이건 올라가는 브래지어까지 잡아줘서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한데 압박되는 느낌? 패드를 크롭탑에 꼬매서 이것만 입고 다니고 싶어요. 네, 편한 만큼 몸 교정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브래지어형으로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상의형 이 바디로직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골반은 하의, 남성도 쓸 수 있는 하의, 그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바디로직 이벤트 하나, 바디로직 인서트 브라캡이 출시됐습니다. 바디로직 탱크탑과 크롭탑을 착용하시면서 전용 브라캡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던 고객님들께 인서트 브라캡을 출시했습니다. 후크 없이 착용해서 간편하고 편안합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갖고 뭐 이렇게 애드립을 칠 수가 없겠네요. 예, 자,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알아서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자, 바디로직 이벤트 7월 31일부터 어떤 제품이든 새로 출시된 인서트 브라켓만 제외하고 2개 이상 세트 구매 시에는 남녀 탱크탑 리퍼 제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사이즈가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바디로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의 교정 속옷입니다.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는데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 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몸을 바로잡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합니다. 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환불 문의하실 수 있어요. 자, 전화번호 031-345-4550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2로 삐삐를 치라 그랬어요. 웃겼지. 이게 참. 저는 의원님 옆에 지금 줄 치고 계세요. 뭘 줄까지 치세요? 나 정말 참. 자, 추가로 김용민닷컴에서 여름 보양식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피터루거 스테이크, 인삼 장어장, LA 갈비, 반건조 전복, 그리고 훈제 오리 등 김용민닷컴 최고 인기 상품들을 최대 18%까지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죠. 김용민닷컴에서 여름 보양식 저렴한 가격으로 챙겨 드시고 힘든 시기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7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광고까지 해봤습니다. 네, 저 혹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의원님? 이게 제 생각에 남성용이 있었으면 아마 입는 시범했을 것 같은데. 자주 내려요. 남성용 할 때는 바지 벗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이건 속옷이 아니라 뭐 기능 보조 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반스만 입고 서 있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저 지난주 이래 있다가 머리 감독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겹습니다.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맞습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거 뭐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김 PD님, 그래 제가 지난주에 그 쥐포 남은 거 싸갖고 왔잖아요. 진짜 이 휴지에 싸갖고 집에 가져갔거든요. 주머니에 넣어서. 맛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그 4개에 10,000원 하는 맥주가 있고 요즘 그 우리 홍종학 장관께서 기재위를 설득해서 예전에 소규모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서 소규모 맥주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소규모 맥주 업체들이 맥주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입고가, 그러니까 걔네가 가져오는 가격대로 매겨서 수입 맥주는 4캔에 10,000원이 됐는데
국산 수제 맥주 4캔에 10,000원이 안 됐어요. 이게 오. 법적 불가능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 이 세제를 바꿔서 양으로 예. 바꾸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수제 맥주들도 이제 4캔 10,000원, 3캔 10,000원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의점에 집에 사갖고 가서 따서 그거를 제가 링크까지 붙여갖고 제 SNS에다 광고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종량제를 봤습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하려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 기재부에서 잘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잘 시켰겠죠.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재부가 쥐들이 저 나서서 그렇게 한 게 뭐가 기재부가 있습니까? 끝까지 뭐 정확히 말씀드릴 기재부가 끝까지 버티었고 한국에 이제 청년 창업하고 수제 맥주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다가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면 홍정학 장관을 가서 또 설득을 하고 홍정학 장관이 또 기재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이 설득을 하면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의 길을 살리자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네. 제도를 바꿨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민주당이 바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왜 그 야당이 여당을 칭찬합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우리 당이 아니구나.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칭찬할 얘기 아, 칭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오늘도 뭘 줄 줄 알고 저녁을 안 먹고 왔는데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저 김두관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또 뭐 같이 뭐 드시고 그런 게 좀 네.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왜냐면 그 지난번에 먹었던 우리 쥐포가 그 옆에 삼천포. 삼천포. 예, 삼천포. 남해 바로 옆에. 지금은 삼천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천시로 통합이 됐어요. 사천시로 통합됐습니다. 사천에 우리 저 김재철 씨 한번 나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MBC 나가시고. 예. 사장. 예, 그래요. 자, 검찰총장 윤석열 뭐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이 윤석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료 사회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게 아니 뭐 전 그래서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노골적이고 대놓고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지위를 거역한다면은 이거 뭐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대상으로 일찌감치 좀 낙인을 받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윤석열 검찰을 보면서 저는 네. 전두환 시절에 그 군부 내 사조적인 하나의 생각이 참 오버랩이 하나회, 됐어요. 하나회. 하나의 오버랩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네. 거기 검찰이든 누구든 문민 통제를 거부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인의 강단이든 아니든 간에 문민 저 통제를 정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 우리 국회가 뒷받침하고 해서 잘 마무리해야죠. 언론 개혁도 검찰 개혁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은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개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 개혁이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예. 입법의 수단도 있겠지만은 그 다른 방면에서의 그 방안들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또 대변인도 나와 계시는데 김두관 의원님께도 여쭙고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너무 악의적이에요, 저는 그 정확하게 25년 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실 첫 번째 재연소 단체장 네. 남해 군수가 됐는데요. 그 전에 남해신문. 남해 신문을 했고 남해 군수가 돼서 군청 간사 군수가 기관은 간사가 군청 내에 있는데 네. 이걸 뜯어내면 국민들이 편리하게 예. 주차장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간사를 철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관치 시대 허물고 민치 할짝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해 줬어요. 네, 네, 네. 개혁적인 군수라고. 네. 근데 제가 언론과 지방 정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재 기자실이 사실은 뭐 좀 집행부하고 이렇게 이제 간선 시절에 좀 네. 담화받은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예. 주재 기자실을 없애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 군수로 해가지고 제가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나 소개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유명해졌죠. 그리고 언론하고 전쟁을 해서 판정성을 했었어요. 주재 기자를 없애고 그 촌지 주민 계도용 예산도 다 없애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때 제가 안 만났는데 김군수 그 언론하고 어떻게 그리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민생 군수니까 저를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저를 징계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신감을 갖고 했다니까 네. 노무현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김군수는 그렇게 언론하고 잘 싸워 이기는데 나는 언론하고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뭐 좀 해봐야 되니까 김군수 같이는 못 싸울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근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뭐
하셨죠. 이렇게 물불을 안 브리핑 기자실을 없애시고. 브리핑 룸으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세게 싸우시더만은 어쨌든 언론 개혁 없이 저 대한민국 제대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방법론은 뭐 전문가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봐야 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네.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를 조금만 소개를 하면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이고 그분들은 3년 4년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고 또 무기계약직을 해서 설계가 정규직 때도 3,85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뭐 9,100만 원짜리 정규직 자리를 그분들이 막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왜 뭐 조선일보 이런 데 크게 저를 공격을 했냐면 IMF 때 대기업들이 소위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다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정상화되고 나서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정규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다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기업인데 네. 지금은 거의 반값의 노동력을 쓰고 있다가 지금 이게 쭉 그 흐름이 오면 기업을 엄호하는 미래통합당 또 이렇게 기득권 언론 이게 3자가 돼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쉬운 말로 탈탈 털더라고. 그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보면 정말 언론개혁 스스로 자정하면 좋지만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뭐 좀 양식 있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언론을 제대로 감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 하실래요? 뭐요? 신문을 끊으면 됩니다. 신문을 끊어요. 아니 읽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딱 하놓고 얘기해서. 열린민주당 신문 구독합니까? 저희는 구독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로 온라인 구독 보고 서비스 있습니다. 편집 예. 서비스. 그 종이신문 안 보죠. 종이신문은 거의 종이신문은 안 따로 보죠. 안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을 그렇게 왜곡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 산하에서 언론에 엄청 광고를 줍니다.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건데 그렇죠. 네. 광고 안 주고. 얼마 전에 광고 안 준다고 무슨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정부 지원 정부 광고 안 한다고. 준다고. 예. 예. 저는 뭐 표현을 옛날 방식의 세무조사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경영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사회와 필요하다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사태를 보면서 신문들을 쫙 보니까요. 전부 다 아파트 광고야. 신문들이 전부 다 아파트 광고를 내니까 제일 큰 자기들의 그 광고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급을 늘려라라고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은 이 공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 투기 수요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렇지. 언론에서 막 쏟아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공급 늘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분명히 광고주와 언론가의 어떠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영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기사가 주고받는다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개입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만 늘리면 투입구는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좀 사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성애 대표님. 게다가 또 관원 클럽의 명단을 놓고 이제 뭐 탐사 보도들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데 주요 일간지 방송국 간부들이 다 강남 살아요. 예, 강남 서초 송파에 살고 뭐 이제 통계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스트레이트에서 이 문제 관련돼서 보도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 고위 관료들 강남에 살고 뭐 주택이 두 채다 세 채다라고 뭐 언론이 공격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제가 최근에도 어디 뭐 사회부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아파트 분양 관련된 비리를 들추려고 아이템 발제를 했더니 부장이 이해를 못 한대. 예. 야,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과정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아이템이 킬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발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그래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게 집값이 올랐다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지만 그 내부에서 정책 결정권자들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해를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마치 정치인들만 그러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네. 광고에다가 본인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더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언론사를 소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모 경제지도 언론사 건설사에서 인수를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분리를 해내야 되겠죠. 지금 네. 삼성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TV 못 가지잖아요. 예, 이러는 것을 태어나게 하고 있는 것도 전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돼서는 뭐 손혜원 의원, 조국 장관,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이제 몇 차례 케이스가 나오는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김두관 의원도 같은 걸 당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도 본인 때리고 말았거든요. 본인. 근데 이젠 자식이 아주 그냥 그 기본값으로 달고 나와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의혹이 있어서 보도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놀랐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인영 의원의 아들이 서울시로부터 입찰도 없이 용역을 따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액수가 700만 원이에요. 예. 2천만 원 이하는 입찰 안 합니다. 수의 그렇죠, 계약을 수의 하고 계약은, 그나마도 무슨 서울문화재단에서 전체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에서 일부를 떼주고 뭐 디제잉하고 이러는 사업이었거든요. 스피커 갖다 놓고. 근데 아들이 그런 걸 했으니까 이게 무슨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가는데 아니 이게 부모된 심정에서는 뭐 의원님도 최근에 겪으셨지만 아들이 뭐 유학을 갔나 만데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본인까지 취재를 하고 나가서 보도가 나가면 모르겠는데 이젠 조금만 공적 인물이 되면 자식까지 다 까발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고개 숙이고 포기하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들, 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서 언론이랑 싸울 건데 니들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 신뢰와 윤리 관계가 무너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언론 소비자인 이 분들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기자의 실명을 까고 그 사람 사진 가져오고 그 친구가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어딜 갔다 뭘 했다라는 내용을 밝히는 일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정말 서로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민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이제 아무거나 뉴스가 되면 아무나 찌르겠다. 거기엔 가족 포함. 이렇게 된 분위기를 지금이라도 좀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자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가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공무원이자 검사인 저에게 평소 여성 인권에 어떤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고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 측은 지금 변호인에 대한 비판도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민주당을 보면은 뭐 거의 백기를 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해자로 확정이 됐다면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단계인데 지금 저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저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견해를 밝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찌감치 이분들의 압력에 거의 휘말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들 이런 목소리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규명도 안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는 그 서재인 검사의 그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듣고 네. 굉장히 참 그 의미 있게 좀 들리더라고요. 네. 아마 이 검사한테 기자분들이 찾아가서 입장을 막 밝히라고 막 압박을 한 거. 뭐 그뿐 아니라 이문정 검사님한테도 그렇게 가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양반들은 뭐 침묵도 가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문도 가해다 이러면은 아니 이거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 한 인간에 대한 예의, 망자가 된 인간에 대한 예의도 이건 완전히 묵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너무 위험한 얘기한 건가요? 아니 난 그냥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래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박정희도 사후에 뭐 말하자면은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니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는데 그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인데 2단계에서 벌써 이 사실을 확정해 버리는 거는 이건 좀 이 공당의 특히 그 이제 국민에게 큰 어떤 그런 대임을 맡은 그 여당으로서 좀 다소 너무 좀 앞질러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은 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 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들 안 하셔. 뭐라고 남인순 의원 남은 이게 좀 위험하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는지 잘 못 들어. 예. 근데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 그 김재련 변호사가 왜 지금 그 주위 분들을 그 박원순 시장 주위 분들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직접 고소를 안 하는지나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지금 고발건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강용석이 고발한 건으로 지금 조사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검경에서 이 핸드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렌식 하면 나올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되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나고 저도 사실은 정의당 의원들이 왜 그 조문 논쟁을 일으켰냐 이야기했다가 저도 그 정의당 지지자한테 굉장히 얻어맞았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그냥 핸드폰 하고 고소하고 핸드폰 저기 다 포렌식 하면 나와요. 그렇게 속도를 안 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투 운동하듯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은 동일해요. 고소인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 아직 그렇죠, 예.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면은 지금 자기의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가족의 입장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망자 명예훼손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현실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그 유족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소인도 또 유가족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좀 냉정을 갖고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살기를 갖고 덤비는 언론과 이런 변호인 측의 지나친 그 태도가 이건 뭐 사실 이 사태의 해결을 또 고소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호소들을 가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마저 들고 말이죠. 그 고소장 사전 유출도 알고 보면은 그 피해자 어머님이 그렇게 저 목사한테 네. 해서 그렇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제 얘기로 그냥 끝낼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애 대변인님 뭐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원순 시장과 고소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지인을 통해서 유출됐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호소 내용을 보면 뭐 내용이 간단치는 않아요. 네, 그런 것도 함께 고려돼야 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이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변호사의 말씀이셨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썩어 있는 조직이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제가 현재 박원순 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치면 뒤에 문제부터 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정확히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서울시가 과연 이런 사건을 은폐했는지 그리고 이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호소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만약 정말 제왕적 권력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그 정부직 비서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걸 따랐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뜯어 고쳐야 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건 그러고 지금 다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히 규명할 수 있고 뭐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뭐 자기 식구를 조사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조사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서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압수할 건 압수하고 진술받을 건 진술받아서 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변호인이 얘기한 거를 믿어라. 무조건 의심하지 마라. 우리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말라. 이런 식의 태도라면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도리어 고소인을 더 궁지로 모는 그런 행태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 문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그런 의미에서 근데 행정을 이해하는 게 좀 진실이 규명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고소인을 모욕 주는 겁니까? 2차 가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두관 의원님 이제 양산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양산은 얼마나 한 번씩 내려가세요? 매주 양산에 가고요. 주말쯤? 네, 주 5일은 이제 김포 살면서 국회에 출근하고 주말은 양산에 있으면서 김포를 안 떠나셨군요. 네, 울산, 부산, 경남 쪽에 뭐 우리 당원들 또 시민들 또 뭐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자, 우리 21대 이제 PK 지역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이런 민주당이 얼굴이 되신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데요. 네. 어쨌든 여전히 지역주의가 남아 있어서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 극복에도 제가 또 양산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네. 역할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기재위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뭐 자산의 양극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네. 이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극복하고 또 국민 통합 또 지역주의 극복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박진영 부대변인님 각각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이요? 네. 갑자기 하라니까 깜짝이야.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할 시점이 왔어요.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가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법들이 또 한편으로는 좀 급하게 통과되는 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안 들어와서 깽판 치는 것은 깽판 치는 것인데 깽판 치는 것은 치더라도 국회가 국회 내에서의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부를 견인할 부분들을 견인하고 견제할 부분들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는 안들을 민주당이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라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 정보의 관료들은 국민 눈치를 이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는 21대가 국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님. 예, 저는 뭐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투쟁과 통합 또 이제 흔히들 이제 개혁과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늘 개혁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개혁이 앞서 있어서 서로가 다투어 보고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개혁 과제로 우리가 국정 과제로 선정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한번 통과시켜 보고 그리고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 이 더불어 사는 이 경제 시스템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야당과 의견을 들어주고 협치도 하는 뭐 그런 순서로 좀 한번 속도 있게 한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플레이매니아님, 김두관 의원님 부울경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어려워진 이런 부울경 지역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또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말씀하겠습니다. 예, 자 정치부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더욱 건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